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오늘은 취준페미 특집 2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호진경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2중 3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써니 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직나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입니다. 네, 무직나랑님 들을 때마다 신선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수다를 떨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다시 리바이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재밌는 지옥이고 어떤 나라를 가면은 지루한 천국이다. 재미없는 그렇죠. 천국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재밌는 천국과 재밌는 천국은 왜 될 수가 없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막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제 천국이 되려면은 사실은 누군가의 노동에 대한 어떤 뒷받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어쨌든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곳이 천국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천국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손으로 내가 잘해 먹고 잘 살면 되는 건데, 그게 과연 이제 잘 천국이 되지가 않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지난 열흘간의 추석 연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네. 네. 추석 연휴 굉장히 길었는데요. 제가 이제 전국 여성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단식 농성이 이어졌어요. 서울의 모처에서. 근데 이제 단식 농성을 하시는 분들은 밥을 먹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저희처럼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미안하지만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추석 연휴 때 문을 연 데가 별로 없는 거죠. 문을 연 데가 없는데 한 군데가 문을 열었다고 해요. 거기가 김밥 천국이었어요. 김밥 땡땡입니다. 네. 편집을 바라며. 편집은 안 해요. 근데 거기 사장님도 원래는 추석 연휴 때 쉬려고 하셨는데 경찰들 때문에 문을 여셨다라고 하면서, 경찰들도 어쨌든 이제 한 2-30명이 있으니까 이분들, 농성장 옆에. 그렇죠. 네.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배달시켜 먹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들이 그 가게에 부탁을 했다고 해요. 이게 연휴 기간에 해달라고. 덕분에 가게가 문을 열어서 실무자들도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하루 세끼를 김밥 땡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아까 그 24시간 우리나라는 돌아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되게 편리하고 24시간 문이 열려있고 배달도 되고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얘기했어요. 네, 얘기했죠. 네. 근데 그 편리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누군가가 그 노동을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거죠. 네. 누군가는 24시간 놀 수 있지만 그 누군가의 24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군가는 24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트가 요즘에는 2주에 한 번씩 일요일날 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거의가 뭐야? 매주 일요일마다 오픈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거기에 실제로 노동하는 이 캐셔 분들이랑 청소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는 휴일이라고 하는 게 없고 격주로 쉬고 이런 시스템이었던 건 거죠. 그죠? 네. 저도 추석 연휴 동안에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 원장님께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거기가 규모가 좀 있는 데였는데 추석 연휴는 어떻게 쉬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명절 당일 하루 쉬고 다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쉬고 다 나오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건 아니죠. 저희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추석 명절 열흘 중에 3일은 놀아요 라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듣고 참 이걸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1.5배를 했었어요. 주실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1.7배인가요? 그럴 경우 1.5배. 1.5배. 네, 미용실은 그런 게 거의 안 지켜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용실 하니까 또 기억나는 일화가 있네요. 제가 이름이 2중 3중이잖아요. 저희 동네는 이제 미용실 하는 그 언니들이 해보니까 일요일 날 그냥 쉬는 게 나의 삶에도 이득이고, 일요일 날 이제 찾아오는 손님들도 요즘은 점점 없어져 가고, 그래서 문을 여는 것보다 내가 쉬는 게 좋겠다 해서 일요일 날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는 이제 배우자가 토요일 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미용실 갈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애가 어리니까. 파마하려면 저거 3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파마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항상 생머리구나. 그래서 제가 일단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퇴근 후에 가야 되는데 그 미용실 문을 닫을 시간이 많고, 애가 어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애가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3시 같이 가야 되는데 남편이랑 시간 맞추기가 어렵고, 3시간 파마나 염색 같은 걸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삼중님 지금 아름다우셔요.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그 이제 미용실 일요일 문을 닫는 언니들이 일을 해야 돼. 안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언니들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아요. 애들이 이제 한 미장원은 애가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고, 한 미장원은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할 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애를 어떻게 키웠고, 미용실에 데리고 오고,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울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키워보니까 일요일 날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냈을 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요일 날 좀 가족이랑 보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잘 가던 미용실 2군데가 다 일요일 날 문을 닫아요. 제가 일조를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제 머리 하러 갈 시간이 없어졌다는. 네. 아, 일조한 거 뿌듯한 거죠. 머리 아름답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쭉 기르세요. 허리까지. 무거워서. 아니 근데 자르는 거 1시간 정도는 잠깐 다녀오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그냥 휴가를 하루 내요.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언제 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휴가예요. 오. 연휴 때 계속 농성장 지킴이를 했기 때문에 다들. 아 그래서 네. 밖에 애기 따님이 같이 와 있는 거군요. 네, 제가 쉬는 날은 우리 따님도 어린이집을 쉬는 날로 인식을 해서. 진짜요? 그렇죠. 그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녹음을 위해서 임원하면 홍대까지. 우리 팟캐스트를 재밌는 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죠. 열의를 하고 계십니다. 열의를. 자, 우리 모두 열일을 하고 살고 있죠. 근데 자, 열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구하고 있는 우리 두 분.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취업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였죠? 네, 저는 취업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한두 달 정도 이제 수강을 했었는데요. 세미나를 수강을 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력서 쓰는 방법이나 아니면 면접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자기한테 맞는 회사, 좀 그런 학교 같은 느낌인데요. 아, 그게 한 달, 2달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한 달 과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 수강하고 이런 게 약간 사교육이죠. 네, 저는 그걸 한 번 수강을 해봤어요. 한 달을. 네. 전문 강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강사님이 국내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외국계로 이직을 하셔서 거기서 임원을 지내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신 분인데 성공한 남성이죠. 근데 그분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한테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건 신세계야. 네. 그럼 취업 세미나라고 하는 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진짜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리더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느낌. 그러면 그 리더한테 이 몇몇의 취업 준비생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 학원에서 그 강사를 고용을 하면 사교육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강료를 내고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막 해서 이력서 고쳐주고 면접 봐주고 교정해주고 이런 거죠.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임원이었다 이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되겠지. 그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네, 커넥션 같은 거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그런 거를 기대하고 오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맥 타기를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아. 결국 하고 보니까 다 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네.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건가요? 그게 뭐 그분이 뭐 아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 아는 사람 좀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을 추천해 준다던가 하는데 결국에 이제 말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경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회사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네 파견부터 시작하는 거 어때? 라고 나중에 슬며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일단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쌓인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인맥 좀 써줄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기도 하는 것 같고 이제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남자 아니 근데 직접 고용 비정규직인데 직접 고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간접 고용으로 해서 파견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 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파견직으로 이제 시작하란다고 하는 그분이 자기가 이제 일자리를 끌어와서 저희한테 주는 거로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해요. 그거를 믿고 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 이 사이트 있지? 거기 들어가서 이따 가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팁을 주시긴 하는데 뭐 모객을 하는 건가요 지금?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괜히 들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거기서 경험한 약간 성차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파워가 좀 센 편이고 이제 임원 중에 여성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라 국내 기업보다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프로나 된대요? 그거를 제가 알 수 없는데 한 자릿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남성이 외국에서 살아나려면 여성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순진하게 좋은 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유일한 남성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여기는 남성이 불리한 세계니까 내가 특강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성이 불리한 세계라고. 네, 그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남성이 불리한 세계가 있나요? 하면서. 네, 그리고 막 여자가 많은 세계니까 여정여 조심하라고. 여자 수강생이 그렇게 많은데. 여정여는 뭐예요? 여자의 적은 여자니까 여적여. 네, 여적여 조심하라고. 무슨 소리야 지금? 참나. 사고가 이상한 사람 같은. 혹시 그 강사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정말 에. 이제 그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고 맞아요. 있는 대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의 임원까지 지낸 경력이 있는 50대 남성 강사의 취업 세미나. 네. 처음에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다른 취업 특강에서 뭐 여성들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여성들 데리고 특강해주진 않잖아요. 전혀 그런 거는 없죠. 여정여.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정여가 있나요? 생리대도 다 같이 막 빌려주고 여자의 여독여 아닌가요? 여독여 아닌가요? 여독여. 여자의 여자. 맞아요. 여독녀요? 여자는 여자를 돕는다. 여독녀. 네네, 맞아요. 그러게요. 우린 서로 도와주는데. 맞아요. 이상해. 네,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좀 활발하고 거침없는 성격의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는 이런 여자는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마케팅 영업가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할 수 있을 거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막 활발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나머지 좀 비교적 내향적인 여성들에게는 여성이 하기 좋은 살아남을 수 있는 직무를 추천을 해주시는 거죠. 너는 뭐 HR이 맡겠다. 너는 뭐 어드민이 맡겠다. 너는 땡땡 관리, 뭐 서포트와 관련된 업무가 맡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남성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직무가 어울리겠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나? 네, 그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채용하고 뭐 보직까지 인사 보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게 팽배하다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딱 그 아직 취업도 하지 않은 친구들을 보고 이미 포지션을 이 사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들으니까 마치
무슨 사기를 치는 이 취업 준비에 목말라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눈물을 쏙쏙 빼먹는 이런 사기꾼 같은 생각이 확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100명의 사람들에게 뭘 코멘트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딱 우연히 맞닥뜨려진 시기에 나 아는 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연계해줬어. 이걸 가지고 광고 치면서 막 후려 쳐먹는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 취업 사이트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인사회계 전문 사이트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게 고정적으로 뜨고 그럴 때 강사를 연계해주면서 또 커미션이 있고 이 사이트에서 몇 명 그룹을 지어줘서 그 강사를 데리고 이러지는 않을까 이런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파견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사람이 무슨 커미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아, 그런 것도 네. 없지 않아 있겠죠. 왜냐면 네. 파급업체들이 이제 그 청년들을 모집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모집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구워 삼겠죠. 네. 아까 삼중님이 후려친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취준팸이 두 분이 오시니까 난 연령대가 전혀 다른데도 막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나도 화는 나요. 네, 이걸 듣고 화가 안 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또 요새는 또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접 스터디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남성 구직자들이 또 주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터디에서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를 무려 예습을 한대요. 대놓고 남자 우대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공고는 내지 않는데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특정한 직종이 아닌 이상은 남성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들이 면접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고 면접을 한 번이라도 더 해본 남성들이 스터디를 주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들은 얘기는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면 회식 때 여자들 보고 술을 따르게 한다면서 면접 스터디에서도 이제 끝나고 회식을 하면서 남성 구직자들이 취준생들이 여성 취준생들한테 술을 따르라고 미리 해봐야 된다고. 아니, 무슨 술집으로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술집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 진짜. 아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난 지금 약간 멍해요. 혹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면접이요? 네. 면접 스터디. 면접 스터디. 면접 스터디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후기들도 많고 주위에서도 많이 추천도 안 해주고요. 거의 약간 해보신 분들은 다 돈 낭비다. 차라리 혼자 거울을 보고 너 혼자 연습을 해라. 그게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에 좋다. 이렇게 면접 스터디 할 때 돈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면접 스터디를 이제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해봤는데 대관료만 내고 저희들끼리 좀 하는 그런 형식을 해봤는데 그 수강생이래. 그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이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도 일을 구하는 사람인데 정확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서로 그냥 계속 그 딜레마에 빠지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그냥 구렁텅이에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크게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럼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면접 스터디에서는? 똑같이 면접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고 모의 면접. 네, 그런 것처럼. 네,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뭐 이런 것 같은. 네. 참. 술 따라하는 거 너무 충격적이네요. 정말로. 네. 아니 술을 왜 따라? 술잔을 집어 던져야지.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 왠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뭔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우리 진희님은 또 면접 과정에서 또 성차별적인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한 번은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면접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에 면접관께서 마지막 질문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진희 씨는 나이도 꽤 찼는데 결혼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저는 비혼주의자이기 때문에 결혼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그렇게 장담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약간 왜 물어봐? 그러니까요. 아니 물어보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걸 왜 야단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요. 저 꾸지람 받았어요. 어른이 결혼해야 되는데 왜 안 안 한다고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너는. 네네. 장담하지 마라 인생을. 네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혼주의는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미혼주의나 저는 독신주의자이기 이런 건 알아들었는데 비혼주의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실까요? 근데 알아들으셨으니까 장담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회사에서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만약에 연락이 왔더라도 솔직히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를 애 낳는 기계로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뭐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지도 않고 뭔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말도 하고 그리고 왜 제가 그러한 기준으로 평가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뭔가 이 회사를 만약에 취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결혼을 하면은 진이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을 겪었었죠. 이런 일. 네, 근데 면접 과정에서 사실 이런 성차별적 질문이 여전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결람출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는데요. 신조어 너무 많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지금. 여정력. 결람출. 네, 결람출은 결혼 남자친구 출산 계획 여부를 물어본다. 면접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구직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면접관이 여성인 4개만 결혼이나 임신 관련 질문을 했다. 결혼을 할 건지,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직장을 어떻게 다닐 건지, 혹시 그만두진 않을 건지 이런 걸 물어본다. 이런 건 진짜 흔하게 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임신, 출산, 육아는 면접을 볼 때는 탈락 사유로, 그리고 고용이 되더라도 고용된 후에는 해고나 불이익의 사유로 작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여성 실업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도 그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잠재적인 그 출산 휴가나 그 육아휴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대 여성 고용을 꺼린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팽배한 이러한 지금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인 그 8만 9,795명의 91.5%는 여성이었고요. 반면에 그 육아에 동참한 남성들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8.5%에 불과해요. 예. 결람출 이외에도 여자가 야근할 수 있냐부터 심지어는 남자 상사가 담배 심부름을 시키면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까지 구직자가 약자라는 이유로 성차별적인 질문들을 막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면접 과정에서 이런 일을 당해도 사실 구직자들이 항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혹시나 채용상 불이익을 겪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아니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이미 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그 회사 쪽에서 다 갖고 있다는 얘긴데 사실 이런 권력 차이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경험을 해도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새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해요. 그렇죠. 예. 대학 진학률도 훨씬 높아졌고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이제 점수만 보고 뽑으니까 여성들이 합격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데 면접에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일부러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이게 사실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정말 기업들에서 여성을 뽑을 생각이 있는 건지 정말 내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안 되는 거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자라서라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데 현실적으로 가장 맞는 말이라서 좀 슬퍼요. 학벌이나 외모 스펙 등을 다 떠나서 사무직 채용 담당자에게 여자 지원자와 남자 지원자 중에 누굴 뽑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남자를 뽑을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솔직히 지금의 제 나이에는 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을 직면한 현재는 저는 여자라서 존재하고 요구되고 다뤄지는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제 자신이 억압받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한 제가 아니라 결혼 이후에 저를 생각하고 고용 여부를 따지니까 결혼 이후에는
저라는 존재가 사라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점점 더 비혼에 대한 결심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 비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비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요. 엄마를 보고요. 아. 엄마를 보고 비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우리가 다 순간 와라고 한 거 아세요? 너무나 이해가 가는 거죠. 왜요가 아니고 네, 근데 사실은 엄마를 보고 비혼을 결심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아버지는 솔직히 좋은 아버지 중에 한 분이시긴 한데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의 좋은 아버지죠? 주말에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엄마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가정적인. 네네 맞아요. 네. 사촌분들과의 엄마랑 뭐 고모랑 갈등 같은 걸 좀 조정해주고 그런 분이신데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솔직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일을 하는데 집안일은 모두 다 엄마가 하고요. 할머니가 이제 좀 나이가 많으세요. 96이신데 이제 어머니가 그 죽 같은 거를 다 해서 할머니 집에 갖다 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시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고마워하시긴 하는데 좀 당연히 가야 되고 우리 집이 먼저여야 되고 제사 엄연하게 말하면 먼저. 아버지 엄마지 내 네, 엄마 맞아요. 엄마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왜 대리 효도를 하는지 어.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항상 보면서 며느리들이 그 수발이 다 하는 거 보면 지들 부모인데 왜 며느리들이 맞아요. 하고 있는지. 맞아요. 그런데 또 웃긴 게 딸이 또 부모를 모셔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헬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돌봄 노동은 다 여자가 해. 맞아요, 며느리든 맞아요. 딸이든. 맞아요. 진짜 너무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막 그 화가 나는데 맞으셨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취업준비생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도 결혼, 출산, 육아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제가 지금 애를 낳고 제가 처음으로 읽은 책이 빨래하는 페미니즘. 페미니즘이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는데 제가 밑줄 쳐놓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결혼과 육아의 거부는 혁명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게 제가 애를 낳고 이게 사실 와, 엄마가 나 혁명가다. 애를 낳고 사실 애를 낳은 엄마가 이런 책을 보면서 막 동의를 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정답이라면서 막 밑줄을 빡빡 끄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막 마음을 다스리면서. 아니 취업 준비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산업의 구조의 문제와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출산, 육아 이 태고적부터 있었던 여성의 이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그 두 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막 소름이 막 끼치면서 분노가 일어나네요, 막. 진짜 헬이네요, 진짜. 저는 오늘 여기 해야 돼? 녹음실 앞에서 이 두 분을 딱 만났는데 사실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랑 같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니님이 저보고 2030 페미니스트 캠프에 왔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저를 알아보기가 쉬웠던 거죠. 저는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 아이가 있었던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2030. 페미니즘 예. 캠프 가셨었어요? 네. 30이세요? 왜 40일까봐요? 혹시 40이신가요? 네, 저 40. 아, 정말 사공에서 잘렸죠. 아니 제가 그때 행사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걸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웃기다. 40은 안 되냐고 그랬더니 너무 당황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저 아니 신분증을 불꽃페미 활동가가. 신분증을 하나요? 혹시? 아니 그게 아니고 구글로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2030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40이 됐잖아요, 올해. 올해가 40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그때는 39이었죠. 30이었네. 아니 1월이었잖아요. 만으로예요. 딱 생일이 안 지났잖아. 딱 40이 된 거지.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때가 아니면 2030에 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 넣을 때 아이 데리고 가도 되냐고 넣고 다 했더니 오라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한 명이었고 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혼한 사람도 거의 없고 심지어 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선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이 곧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고 계셨어요. 맞아요. 네, 완전 무한한 박수를 보냅니다. 왜 저는 누가 먼저 저에게 안 가르쳐줬을까. 막. 아니 근데 사람이 이제 다양성이 필요하긴 해요. 다양성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저의 왜 결혼과 내가 그래야 출산 되냐, 그러니까 이거지. 제 결혼과 출산 다양성의 하나로 미루면 안 돼요, 대표님. 네. 아니 선영님은 이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거고 우리는 후방 지원 부대인 거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네, 제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지금 네. 정치하는 엄마들 아주 기대가 커요. 자, 수트님은 근데 아까 잠깐 그 남자친구의 존재를 밝히셨어요. 네네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실 결혼 때 이제 남자친구 그러니까 저는 결혼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결혼은 당연한 거고 이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우리를 닮은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나서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페미니스트이고 그래서 더 얘기를 많이 해가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너네 오래 만났으니까 결혼해야지 해야겠네. 자리 뭐 남자친구가 뭐 자리 잡았으니까 해야겠네. 이걸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세요. 너도 뭐 이제 너도 몸 생각해서 나중에 아이 낳을 생각해야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근데 아직까지 뭔가 그 남자친구분과 확정적으로 뭔가 결론을 내린 건 아직 없고. 네, 그렇죠. 예. 네. 계속 논의 중이신 거고요. 그렇죠. 네. 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얼마든지 모르는 뒤집으실 거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식장 맞아요. 아니 왜냐면 뭐 식장 들어가고 나서도 뭐 뒤집는 세상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잠깐 네. 이 방송 결혼 저지 방송인가요? 경제적으로도 제가 이런 말씀하면 좀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비혼이 좀 괜찮은 게 결혼을 하면 뭐지 2억 9천인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드는데 근데 우주 여행을 가면요 2억 6천으로 갈 수 있대요. 아 우주 여행보다 힘든 결혼 생활이군요. 네. 비싼 결혼 생활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계산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이성애자 부부로 산다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없지는 않아요. 어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출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쵸, 집 마련부터 네. 시작해서 그리고 사실 그 결혼 시기라고 하는 거는 일평생 최대의 수금의 시기인 거죠, 사실은. 예,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예. 엄마가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일가 친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뿌려놓은 게 굉장히 많대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세요. 예. 아 엄마는 비혼을 너무 받아들이신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근데- 세뇌 당하셨구나. 네, 원래는 벌써? 예, 아버지는 너가 능력 있으면은 너 혼자 살아. 아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면 힘들다는 거. 네, 예. 네, 네. 100%. 근데 엄마는 약간 좀 달랐어요. 엄마는 약간 야 그래도 남들 하는 건데 니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엄마 근데 나는 성격이 세가지고 결혼을 일찍 하면 금방 이혼한다. 전략이 훌륭하다. 전략이 훌륭해. 결혼보다 이혼이 더 힘든 거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는 멋집니다. 혼자 네. 살아라. 이렇게. 근데 어머님들이 굉장히 뜬금없는 맥락에서 결혼을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다른 얘기 잘 하고 있다가 뭐 어제 뭐 했니? 뭐 오늘은 뭐 하러 갈 거니? 근데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거는 왠지 그 대표님 그 실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의 경험이죠.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 엄마가 뜬금없다가.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잘 하시거든요. 요즘도 전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요즘은 잘 안 하세요. 예술 포기가 되실 때도 되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포기를 하진 않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놀라셨구나. 그 지니님 부모님께서 벌써 그거를 받아들이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부모님 세대가 또 달라져서 그럴 수 그런 있을까요?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나랑님 왜 이러셨어요? 혹시 하실 말씀이시라도. 의자에 몸을 깊숙이 박고 계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는데? 아닙니다. 네. 허리가 아파서. 아, 나랑님 나이가 너무 궁금해져요. 41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중삼중님은 2030 캠프를 차이로. 아니, 근데 거기서 신분증 뭐 이렇게 얼굴 대조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는 게 양심상? 아니라. 아니요, 그냥 한번 물어본 거죠. 아, 사고는 네. 안 되냐. 아, 네. 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아, 아니구나. 네. 아니, 여성 노동자회에서 4060 캠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그냥 엄마랑 딸 캠프 하면 어때요? 좋네요. 사실은 보면은 이제 엄마들하고 딸들하고는 굉장히 유대가 끈끈하잖아요. 끈끈한데 마지막 남아있는 장벽이 그 장벽인 것 같아요. 이제 페미니스트인 딸과 그 다음에 페미니즘이라는 신문물을 접하지 못한 엄마와의 또 이렇게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시는. 이거는 정말 100% 경험이 맞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엄마들을 이제 세뇌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엄마들에게 뭔가 새로운 세계로의 어떤 접신 접신을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면은 사실 일단 밀어내시잖아요. 일단 밀어내시는데 한 2박 3일 열심히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고 나면 좀 달라지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기는 하는데 그것도 매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30 갔을 때에도 우리가 뭐 20대 초반부터 저처럼 40살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엄마와의 이 관계, 그다음에 나의 고민을 엄마에게 어떻게 공감시킬 수 있을까? 혹은 집안의 어떤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말해야 될까? 이게 정말 공통의 관심처럼 다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할 때, 우리 정말 다 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딸하고 엄마를 양손에 잡고 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3대가 함께하는? 네, 3대가. 네. 저는 처음에 엄마랑 딸 말씀하셔가지고 저랑 저 딸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 맥락이 아니잖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러니까 한 손에는 엄마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딸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 와, 너무 좋으네요. 그 영화 있잖아요. 안토니어스 라인? 안토니어스 라인. 네. 막 또 전율이 또. 서름에서 전율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거 떠밀려서 사업 계획 하나 만드는 느낌인데요? 네. 근데 사실 저희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계속. 뭔가 이제 페미니즘 캠프를 하면 좋겠는데 이거를 어떤 컨셉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했었는데 뭐 이게 실행이 될 거라고는 제가 답을 들이시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아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쯤에서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여성 적합 직종이라고 하는 게 두 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어떤 회계 관련 일을 사실 우리 사회는 여성 적합 직종이다라고 하면서 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다른 직종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혀 여성들의 접근이 뭐 없었다던가 아니면은 여성들이 많이 일하지 않는 그런 직종들 그러면서 약간 고임금인 직종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말해주는 적도 없었고 약간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분들이 조금씩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남성분이 조금 고함을 지르시면 움츠려 드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남자들이 많은 곳에 가면 그런 약간 갈등 같은 게 있고 그 갈등 같은 걸 계속
붙이다 보면은 일단은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서 그거를 생각도 못했어요. 실제로 생산직 같은 데를 가면 여자를 많이 안 뽑는데요. 여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도 뽑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거기 인부분들이랑 같이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다혈질이시다 보니까 고함을 지른다거나 뭐 때를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남자가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여성보다는 남성을 많이 뽑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무서워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쨌든 남성들이 많이 있는 직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험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생각들이 하나 있고 거기다 하나 또 플러스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 이제 생산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근데 실제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참 이제 수트님은 어떻게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주변 여성분들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됐는데 주변 여성분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여성적이다라고 여겨지는 곳에 이제 많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초등교사 뭐 이런 식으로 계시다 보니까 그 눈이 여기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듣기도 해요. 또 제가 이제 친척분이 계신데 이제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은 대학까지 곱게 키울 건데 우리 아들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소방 무슨 기사 쪽으로 이제 키울 계획이다. 좀 험한 일이긴 하지만 고임금이니까 얘한테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아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뭐 아버지의 뭐 초이스 막 이런 것도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그분 보면서 했거든요. 그분은 제가 본 남성 중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남성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은 곱게 대학까지. 하지만 아들은 기술직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때 언젠가 또 이중삼중님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그 이중삼중님 배우자가 굉장히 영세업체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계속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직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의 수명이 좀 짧고 그러면서 뭐 40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굉장히 좁고 반면에 남성들의 어떤 직종 선택의 자유는 굉장히 열려 있는 듯한. 남성은 네.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여성은 여성직에 한정된 일들로 계속 사실 어렸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근데 이게 계속 성장하면서 좁아지는 건 거죠. 주변에 봐도 그렇고. 그죠? 맞아요. 근데 아까 지니님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또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뭔가 자라오면서 약간 나름의 억압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엔 태권도가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거 배우고 싶다고 초등학생 때인가 그때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여자애가 무슨 운동이냐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도 보고 언니들이 하는 것도 보고 심지어 엄마가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가 제 스스로를 가두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민주노총에서 이제 하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열었던 이제 토크쇼 같은데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위 남성 직종이라고 여겨지는 그 직종에서 일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시는 자리였어요. 타워 크레인 기사,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그
공원 안을 도는 버스 운전사, 그리고 자동차 정비사, 또 삼성 그 엔지니어, 방문 수리기사, 그리고 이제 용접공이셨던 김진숙 그 민주노총 지도위원까지 오셨었는데, 그때 타워 크레인 기사였던 그 기사로 이제 오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고소공포증이랑 요실금만 없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직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민주노총 조합원인 그 타워 크레인 기사만 100명이 넘는데요. 여성, 여성인 기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나 주변에서 볼 수 없기 때문이지, 실제로 남성 직종으로 여겨지는 일들을 여성이 할 수 없는 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된 수만 100명인 거지, 조직되지 않은 타워크레인 여성 조종사분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수트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한민국을 꿈꾸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무슨 배관공이라든가 뭐 인테리어 기사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몸을 쓰는 기술직들의 임금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쪽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여자들이 동일한 직종이나 업종에 바글바글 몰려 있으면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굉장히 짧은 일수명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자, 근데 기업들에서 여성들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은 헌신하지 않는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하면 퇴사할 거다, 이런 게 또 가장 큰 이유인데, 청년 여성들도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면은 그 직종이나 직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여자 선배, 롤모델로 삼을 만한 여자 선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두 분은 어떠세요? 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얘기 중에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나온 과가 이 여성 교수진들이 굉장히 많은 과였고, 또 그 여성 교수진들의 대부분이 또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학생들도 한 90% 되는 과였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교수님이 정말 롤모델이었어요. 그렇게 강단을 가지고 정말 멋있게 뭐 저술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좀 학교를 벗어나 보면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라는 걸 정말 빨리 깨닫게 돼요. 왜 그렇게 깨닫게 됐냐면, 회사 다니는 일을 하시는 여성분들을 보면 50대 이상 여성 중에 현역인 경우는 공무원이나 뭐 간호사나 뭐 정말 뭐 운 좋게 뭐 그 시절에 뭐 정규직으로 우연찮게 채용돼가지고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뭐 자격증 소지를 하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회사 다니는 분들을 보면 KT라고 해도 되나요? KT를 다니던 친척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40대에 진입을 하고 나서 비서셨는데 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꽤 많은 퇴직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주부로 지내고 계신데, 일을 하던 여성은 집에서 있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되게 정신적으로 좀 우울증도 많이 걸려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른 40대 여성 어머니의 지인분이신데, 그분은 가족이 사는 곳에서 한 80km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발령을 내셨대요. 가족이 있고 고향인데 거기서 그렇게 그래서 그만두게 거군요. 만들어서 그분도 이제 그만두시고 주부로 지금 살고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롤모델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네. 진희님은 어떠세요? 저희 학과, 그냥 저는 저희 학과 쪽으로 말할게요. 네, 롤모델로 삼을 만한 여자 선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학과 과 수석이 언니였거든요. 여자 선배였는데, 저는 그 선배가 진짜 엄청 대단한 곳에 취직을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되게 예쁘시기도 하시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예쁘기도 하시고 현실이 그러니까. 예. 그리고 성적도 진짜 좋으셨거든요. 거의 만점 가까이 가시고 하니까 저 언니는 진짜 멋있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언니도 그냥 중소기업 쪽에 격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는, 그 언니랑 급도 안 되는 오빠가
굉장히 괜찮은 공기업에 취직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이제 좀 더 좌절을 느꼈죠, 속으로. 아, 나만의 약간 그 우상이었던 언니가 저렇게 되다니 약간 이런 거 있어서 여자 선배 롤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못 만났을 수도 있죠, 제가.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여성,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 혹은 저희는 딸이 이제 고려가 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그 스펙이라는 표현이 그렇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해서 열심히 막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초중고 대학까지 가서 막 학원도 다니고 이게 이런 상황이면은 거의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얘기 듣고 되게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 여자로 이미 태어나 버렸는데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되게 좌절스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차라리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은 있는데 그래도 여자로 태어나서 더 다행인 거예요. 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무지랭이 남자나 그렇게 우리가 또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이 방송 남상들도 듣고 있는데 팬층이 툭 떨어질까 봐 걱정되네요. 네. 아니요, 제가 네, 선영님 팬들은 여자들만인 걸로.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 연함의 어떤 개인적인 그 캐릭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시스템 상이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남자들도 보면 힘든 점들도 많고. 네. 시스템이 뭐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그 어느 한쪽이 그냥 무지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전혀 아닌 그렇지 거죠. 않죠. 네. 어쨌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참 그러네요. 아 근데 그래도 여자로 태어난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지점은 뭐예요? 뭔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좋은 점이요? 네. 조금 남자들보다는 그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감 능력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친구들 사이에는 없는 그런 공감대가 여자친구들 사이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딸이라서 엄마랑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네. 되게 그냥 소소한 것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찾아서 여자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제 여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고 네. 소통하기 용이하다. 네네.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사실 실제 그렇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자들의 연대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서로에게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두 분 스트레스 쌓이지 않으세요? 완전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혹시 그 이력서는 몇 번이나 내셨어요? 저는 그 취업 사이트에다가 네. 그걸 올려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 이력서를 열람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다른 그 기업에서 관계자분이. 예. 그래서 제 이력서가 마음에 드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그쪽으로 했거든요. 3단계가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제가 뭔가 이력서를 넣기가 조금 무서워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저를 PR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열람된 횟수 같은 것도 이제 알려주나요? 거기서? 사이트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예, 그냥 예. 연락이 오면은 그냥 연락이 왔구나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찾아본 다음에 괜찮으면은 면접을 갔고요. 조금 찾아봤는데 평이 안 좋거나 뭐 규모가 작거나 뭐 스타트업 회사다 뭔가 내가 나를 갈아 넣어야겠다라고 판단이 나면은 안 간다고 이제 거절 문자 보내고 그랬죠. 네. 그렇군요. 수두님은 어때요? 저는
저도 이제 직접 이제 넣고 이력서 넣고 그러고 있는데 한 20군데를 넣게 되면 2-3곳에서 연락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연락 온 것들을 뭐 잡플래닛이나 그런 데서 확인해보고 이제 여기 아니다 싶으면 쳐내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많이 쌓일 텐데 이거 어떻게 푸세요? 저는 요가를 하고요. 그렇게 극도로 건강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군요. 하지만 컨트롤이 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를 만나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약간 스트레스 종류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막 악지르고 싶다 그러면은 노래방에 가거나 뭔가 성차별적인 그런 거를 일상에서 당했다 하면은 그 불꽃 페미 액션에 그 소모임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손을 덜덜 떨면서 언제 오지? 말면서 딱 만나서 얘기하면은 서로 이제 다 같은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같이 욕해주고 맞아요 막 이래주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수두님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는 철천장이기 때문에 무력감이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정신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5종 챙겨 먹고 있어요. 귀여워. 네, 비타민 D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갑입니다. 영양제 중요해요. 오, 최고인데요? 저도 챙겨 먹어야겠어요. 각종 즙 이런 거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즙! 어떤 집? 뭐 양파즙, 뭐 이런 토마토즙, 막 이런 거. 네. 뭐가 제일 좋던가요? 저 양파즙이 이게 일어날 때 되게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네. 왠지 영양제 리뷰 사이트 운영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네. 아니 이거 직종들을 잘못 정하신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거 하면 더 이게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여자들끼리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면서 욕도 하고 그러면서 푸는 것 같아요. 네, 많이는. 네. 영양제와 요가와 수다와 그리고 불꽃페미 액션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해소처군요. 네. 훌륭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취준페미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0년 전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현실이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20년 전, 30년 전하고도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 물결도 일어나고 있고 이 사회가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어쨌든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예. 두 분이 부디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직종으로 취업을 하시고 취업 후에도 계속 페미 에너지를 받으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헬조선 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우선 앞으로 기회가 되어볼 면접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무례한 질문이 없길 바라고요. 여성 인력도 사회에서 0.5인분이 아니라 1인분보다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당장 반영되지 않더라도 성별 임금 격차 36.7%가 점차 0%에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오, 박수. 깔끔하네요. 깔끔해. 부담되시겠네요. 연호 활동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요? 마지막 말은? 같이 해야죠. 네, 수트님. 네, 저는 한국 사회는 이게 개선이 아니라 정말 혁명이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또 팍팍 티를 내더라도 욕먹는 거나 자기를 검열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취준이라는 단계에서 벽을 이미 느껴본 여성들이 연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정여 말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남성들이 이미 불평등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치 점유를 위해서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침묵도 책임이고요. 그것도 가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침묵을 하지 않고 여성들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두 분 너무나 멋진데요. 네, 와. 침묵도 가해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꼭꼭꼭 새겨봅시다, 여러분. 네. 아우,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에 한 줄기가 아니죠. 태양볕이 그냥 촤촤촤 내려지기를 바라보고요. 자, 오늘 써니 선영님? 네? 오늘 굉장히 불꽃 같은 계속 조용히 하고 리액션으로. 있었는데. 네. 아니 근데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쵸? 그 태양빛이 쫙 내리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네, 화이팅. 자, 우리 무직나랑님? 아니 이제 헬 조선이다 보니까 뭐 언제나 태양빛만은 아니겠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겠지만 페미니즘과 함께라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을까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세대 연령을 뛰어넘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이 연대감, 자매 이런 것들로 좀 똘똘 뭉쳐서 좀 더 평등한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들로 꽉꽉 채운 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을들의 당나귀 기가 시즌 3이 마무리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시원섭섭합니다. 참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제 이 일에서 풀려났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잘할 걸 이라는 약간의 후회와 함께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도 조금씩 충전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꽃길만 한번 다 같이 손잡고 걸어가 봅시다. 네. 을들의 당나귀기 팟캐스트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추천 꾹 눌러주시고요. 의견, 댓글,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제발!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